오늘 진행을 맡은 시인 송희입니다. 서강법인 전주국민협회에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초청하여 문학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학 콘서트는 영상 기록물로 남겨서 이 지역 문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자들과 더 가까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985년 심상으로 등단하여서 40여 년을 문학과 시와 함께하고 이번 5월에 지금 시를 출간하신 이동희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에 지금 시라는 시집을 발간하셨는데요. 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도 폭염이 심해요. 네. 이 폭염을 어떻게 지나가고 계셨어요? 일상적으로 딴 데처럼 생활하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에 소서 8사라고 했더라고. 더위를 물리치는 8가지 일. 그 한 시를 봤더니 더웠다고 피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하라. 몸을 움직이고 시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하라는 그 한 시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제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산 선생님 일을 저는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시인님은 이제 1985년도에 심상으로 등단하시고 시인이며 문학 박사이시고 평론가이시고 그 한 2년 지나서 첫 시집을 내시고 제가 보니까 시집이 한 11권, 뭐 수상록 3권, 시인설집 3권, 또 평론집 4권 등 20여 권이 넘는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시인님 스스로 작가로서 충분히 지금 창작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세요? 흡족하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과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시인 작가들의 역량은 발행 부수로만 닦을 수는 없죠. 그래도 별 재주가 없으니까 양으로나마 승부를 갈까 그런 생각했지만 좋다고 불구이고 하는 데까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처사가 나온 것 같고 사실은 책으로 내야 할 원고가 더 많아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도 쓰는 일이 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 시인으로서 이제 동기도 아까 조미애 시인께도 들었지만 동기도 좀 궁금하고요. 또 가치관이나 어떤 사명감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날 전주일보에 제가 전주일보에 그 칼럼을 전면 칼럼을 지금 5년차 쓰고 있습니다. 그 끈기는 여러분들 알아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마침 그 얘기를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6.25 전에 서울에서 교편잡고 계셨는데 6.25 사건이 일어나서 못 내려오셨어요. 행방불명자가 됐죠. 제가 예비 없이 컸습니다. 근데 아버지 유품 중에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이 다 누군가에 다 없어져 버렸는데 소월, 지용, 미담 이런 분들의 시집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어린 제 속에는 그 시집들을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그 시집 아버지도 전 여겼던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시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편없이 볼륨도 얕고 지질도 조금만 잡아당기면 찢어지게 생기고 그런 책인데 그 시집들을 간직하고 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무명 시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사명이라고까지는 뭐 아니지만 어차피 이렇게 시를 쓰다 보니까 좀 더 공부하는 자세로 시를 써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얘기가 먼저 나와버렸네요. 제가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여쭙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시가 가슴에 제가 좀 먹먹하게 와닿았는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 5살인가? 그때
만나지 않은 그 연유로 그때 이후로 선생님이 어쩌면 더 강해지셨나. 그럴 수도 있죠. 네. 유연 이동희 선생님인데 겉은 유연 하나 속에는 굉장히 그 깊은 심오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시집의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하루세끼 저작보다 귀한 날이 왔어요. 드디어라고 주창을 내리치려다. 이 대목에서 도대체 한 소식 하신 모양인데 대체 선생님의 몸을 어떻게 읽고 계시나 이 시의 그런 탄생이 궁금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고 미래는 기록되어질 현재다. 사실은 과거도 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 그림자에 불과하죠. 정말 중요한 건 지금, 현재뿐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념으로 볼 때 사실은 현재도 없어요.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끊임없이 과거로 편집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재, 지금이라는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를 생산하고 미래를 당겨 쓰고 있지. 근데 지금을 잘 살면 지나가는 과거를 잘 살게 되고 미래도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제에서 보내는 카톡을 보니까 홍명탁 시인이 작고를 했더라고요. 이 시인은 80년대, 90년대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다녔어요. 나이는 나보다 좀 몇 살 아래인데 참 좋은 시인이었는데 그도 과거 속으로 흘러가 버렸죠. 얼마 전부터 내가 마음속에 그 사람 호가 여강이거든요. 저 부여 사람이에요. 그 부여란 여자에다가 앞에 흘러가는 그 금강 그걸 따가지고 여강이라고 호가 있는데 정말 호탕하고 시상식에 춤추는 사람들이어서 아이고 이 사람은 너무 격주했는데 한번 식사하자고 전화라도 해야겠다.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를 아무리 약속하고 생각은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집에는 그런 지금의 소중함, 우리 삶은 지금뿐이다. 그런 발상과 각성과 그런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은 지금밖에 없고 공간은 여기밖에 없다 뭐 그런 그렇죠. 지금 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런 인맥으로 이번 시집들이 거의 그 시인님 시집들이 꽃자리라든가 꽃이 시가 되어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시가 되어서나 꽃자리 이런 시에 대한 말씀도 듣고 싶어요. 네. 우리 저 시 안 보신 꽃자리는 유인물 나와 있나요? 꽃이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집 그 화단 모퉁이에다가 수세미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우게 막 넝쿨 타고 올라가는데 막 자라더라고. 늘 가서 물 주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꽃이 피었다가 지면 그 자리에 수세미 열리잖아요. 근데 열린 수세미를 봤더니 꽂힌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세미라고는 결실은 꽃이 졌기 때문에 수세미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삶에서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슬픔, 이별,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수세미 꽃이 지고 나서 수세미가 맺혔듯이 우리의 삶도 생각을 바꾸면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별이나 아픔이 그 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의리고 내감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건 모르겠으나
애비 없이 자란 그 슬픔과 아픔이 나를 내적으로 강하게 하지 않는가. 나도 역시 하나의 아비를 잃은 뒤에 태어난 꽃자리가 아닌가. 그런 뜻을 그 시로 담아낸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 못 만났다 그런 것보다 애비 없이 자랐다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니까 많은 사람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가 되어라는 이 시는 제가 재작년쯤에 한번 본 시 같아요. 이거를 또 음악으로 만들었었죠. 그렇죠. 네, 이 시가 되어라는 시도 정의나 이 선생님의 사유 깊이나 이런 걸 좀 친절하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인이 객관적인 어떤 그 결과물만 봐서는 안 되겠다. 우리 송희 시인이 보내주신 사전 신문지를 보니까 포업들에게 무슨 당부의 말이 있느냐 글이 쓴 신문사가 있더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는 언어화된 하나의 결과물이고 시를 쓴 시인은 시 나름의 시인이다. 별개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절절하게 시를 오래 쓰고 나이가 들수록 들더라고요. 우리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윤동주를 기르는 건 뭡니까? 윤동주 대표작 서시는 시에 쓴 대로 윤동주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시와 윤동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이 시인들이 언어를 막 함부로 써가지고 뭘 써냈는데 그 언어에 쓴 대로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흔히 혹시 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이런 말 하지만 사실 그 말을 하는 사람 내면에는 더 치열하게 살고 싶은 희망과 열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시가 된다는 건 시처럼 살아야겠다. 최소한도 시처럼 살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런 열망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처럼 살지 못할 바에는 시를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엄숙한 생각까지 해봤는데요. 우리 앞으로 시를 쓰는 사람들도 그런 점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최소한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사상으로 글을 썼다면 다른 글은 모르겠어요. 시는 곧 시인이니까 그 일치되는 그런 삶과 시가 되어야겠다. 그런 걸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자 하니 또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참 아이러니는 우리 전주시에 이제 효자동 뭐 명칭이 있잖아요. 효자가 하나도 안 나서 효자동이라고 해놓으면 혹시 효자가 나올까 그렇게 짓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글의 외침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살고 싶어서 죽겠다 하는 것 같고 정말 자기 내적 성찰이 안 돼서 이렇게 뭐라고 말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꽃자리를 보면 또 그런 심오한 의심, 실망, 아픔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내면까지 꽃자리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셔서 의미가 좀 심장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또 시인님은 그 많은 그 문단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전북시인협회, 전라북도에는 전북시인협회가 없어서 그 처음으로 만드는데 시도하셔서 제1회 초대 회장을 하시고 또 나중에 전북국문학관이 또 없어서 그거 만드시느라고 그 도지사님하고 아마 새벽 조창까지 콩나물 국밥까지 먹어가면서 그걸 읽어놓으시고 하는 기억을 그 옆에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 뵙고 있는데요. 그런 큰 일을 하실 때마다 앞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휴머니즘을 주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동희 시딩하면 휴머니즘과 클래식 이렇게 기억돼요. 그래서 그런
휴머니즘 이야기와 또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시에서도 따뜻함이 많이 등장하고요. 근데 그 모든 예술의 궁극적 주제를 하나 들어라. 그러면 전부 다 휴머니즘이죠. 인간주의, 인간 중심주의, 인간의 가치와 정성을 지키고 더 발扬시키는 그것이 모든 예술 궁극적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는 그런 것이죠. 인간을 빼버리면 시는 나올 자리가 없죠. 그리고 아까 문단의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 소희 시인도 다 지켜보신 증인이시죠. 근데 지금보다는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삶인 줄 알았어요. 물불 안 가리고. 그리고 저는 좀 소심한 바가 있어가지고 내가 책임을 맡으면 어떻게라도 이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보다 낫게 해야 한다. 이런 소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 전국 시인협회장 한 것도 참 보람 있어요. 지금 전국 시인협회 잘 돌아가잖아요. 처음 자리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회원지를 처음에 만드는 것도 일일이 제가 구상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1년은 송희 씨랑 여러분 다 참여해가지고 전주체육 사거리 그랜드 커피숍에서 매월 한 번 시 낭송을 했어요. 전국 시인협회 제가 회장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시를 하나 딱 선정해서 그분에게 그 시로 작곡을 해주고 돌아가신 한광희 교수가 곡을 붙이고 또 그놈으로 노래를 불러주고 그렇게 해서 시낭송을 했습니다. 1년 동안 10개 거기에 유인물도 많이 그런 일을 옆에서 같이 하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참 그렇게 했어요. 또 전국 문예회장을 저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별 의욕이 없어요. 그런 일에. 근데 주변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회가 좋아가지고 김한주 도지사가 초도 수시로 와가지고 뭐 소망 있으면 말해봐라. 하여튼 내가 전국문화관 걸려보자. 그래가지고 그 첫해 2009년에 그걸 제의를 해가지고 3년 되던 해에 도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배정받고 그래서 전국문화관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시를 열심히 쓰고 문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그런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죠. 네. 그때 이제 초대 재무사무국장이 아마 장교철 씨랑 신문남 씨가 많이 애쓰고 고생했던 걸 그렇죠. 기억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신앙송 대회 그런 걸 매달 개최하느라고 그리고 뭐 많은 일을 하셨죠. 해변 시인학교 오면 학교 놀이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 기억에 남는다면 그런 해변 시인학교 같은 게 네.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나눠드리는 티셔츠 지금도 있을걸? 네, 저 지금도 그거 입어요. 카톡에 지금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품 한 편을 더 여쭙고 싶은데요. 네. 곧 이제 가을이 오겠지만 제가 또 그 가을 축시 참 좋았어요. 보통 이제 가을을 뭐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고 봄을 여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을에 여성분들이 더 깊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가을 축시에 대한 작품 얘기도 잠깐 해주시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시집을 몇 번으로 보내드렸더니 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시가 되어 뭐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선호하시는데 맞아 비문인들 내 친구들 몇 번 보냈더니 그 시 중에서 아내가 여럿인 남자가 제일 재밌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알고 수학한 것, 공원의 학사, 그리고 우리 할머니 시계 이런 좀 서사적 얘기가 있는 시를 저는 선호하고 그러는데 또 전문가들은 그런 건 다 제외하고 또 그런 것들은 시를 잘 모르는 분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 가을 축시도
제가 부안 출강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가서 2시간 강의를 하고 그 회원지도 지금 올해 17호를 만들어요. 근데 그 예청에서 예술제를 나대로 축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중에 14번을 축시를 썼어요. 그것도 지난번 예술제에 대해서 축시를 쓴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또 그걸 딱 선택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있는 핵심은 가을이잖아요. 이 말이죠.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모든 게 용서하는 계절이다. 그러니 이 가을을 즐기자. 그런 뜻을 실었습니다. 선생님 육성으로 낭독하고 싶은 다른 시가 있으면 하나 들려주세요. 네, 아주 쉬운 시. 밀물 있을까? 꽃과 시라는 시인데요. 없어요? 있는 걸로. 꽃은 우리들이 자연 사물 중에서 가장 정체롭고 무목적으로 합목성을 가진 무목적으로 합목적성을 가진 상징이 꽃입니다. 이 꽃은 더 이상 더하고 뺄 것이 없어. 그 자체가 완전히 누려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일, 굳은 일마다 꽃은 내세우죠. 경사스러움에도 꽃, 내상에도 꽃. 이 꽃은 무목적, 아무 목적이 없어. 지가 존재하기 위한 그 목적뿐이죠. 지상에서 꽃과 똑같은 걸 하나 골라가면 시뿐입니다. 시가 다른 목적을 가지면 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는 오로지 시라고 해야죠. 그래서 저는 꽃과 시가 본격체다. 이렇게 보고 쓴 시가 꽃과 시라는 두 번째 시입니다. 짧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꽃과 시. 누구를 위해서 피지 않는다. 오로지 꽃을 위해서만 꽃은 핀다. 그래도 모든 이들의 시가 된다. 꽃이. 누구를 위해서 노래하지 않는다. 오로지 시를 위해서만 노래한다. 그래도 모든 이들은 꽃이 된다. 시는. 박수 치세요. 꽃은 시고 시는 꽃이다. 시가 그런 꽃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의 시와 선생님이 같고 지금 추구하는 대로 일체를 시와 사랑 또 휴머니즘을 강조하시면서 합의를 거의 이루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죽비로 내려쓰는 대목이 합의되었을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을 또 좋아하시고 음악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음악에 대한 시도 몇 편 있어요.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들으시죠? 그럼요. 생활이니까. B로 시작하는 베토벤, 가을. 이 시집에도 음악 소재를 많이.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시 공부하는 분들한테 권하는 게 있어요. 9가지를 내는 꼭 시집하시도록 권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좋은 말을 많이 들어라. 그게 참 좋은 부분이거든요. 시가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의미적 요소를 3요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가수 노래 두 곡 듣고 한 곡 못 들어서 아쉬운데 시가 아무리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도 기타 치면서 부르는 노래 듣는 때처럼 감동이 안 오죠. 시가 아무리 회화성을 가지고 있어도 멋진 그림 한 번 볼 때 느끼는 감동이 안 나죠. 시가 아무리 의미적 요소가 있어도 철학책을 읽고 느끼는 깨달음만큼은 안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철학, 예술, 음악, 미술을 원초적 정신을 제공하는 시예요. 이게 감동이야. 직접적인 감동은 그런 것들보다 못 올라가더라도 그들의 근본 정신이
음악, 미술, 회화 뭐든지 금융정신, 시정신에서 유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쓰거나 시를 감상할 때 음악적 감상, 특히 잘 선정된, 조율된, 잘 다듬어진 클래식은 우리가 많은 감동을 주죠. 그래서 클래식을 자주 듣고 자주 듣기로 권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혹시 잘하세요? 노래 잘하죠. 근데 안돼 뭐. 이 목소리가 많이 변해갖고 저분이 듣기 싫다고 이 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때 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송미 선생은 일방적 요구 같아. 청중이 박수 마시죠. 저는 가곡을 참 좋아해요. 수많은 날을 떠나갔어도 내 몸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이수인 작사 작곡 내 마음을 강. 와. 정말 좋은 가곡이잖아요. 네. 요즘은 조경아 선생의 추억. 잊어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보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중학교 와서 사흘이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사일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시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가곡들을 많이 부르고 애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 요즘. 그 하나만 더. 네, 시인님 노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지금 새롭고 좋아요. 근데 좀 길게 해주면 돼요. 그래요. 이번에는 그 양희은이 부른 노래인데 그 히트가 안 되대. 근데 우리 문재기 씨 공무원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앞으로 드리고 참 좋다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양희은이 노래는 저 가곡 같잖아요. 가사도 아주 쉽고 노래도 밝고 이 노래를 꼭 찾아서 배워보세요. 아주 좋아요. 어디서 불러도 어울리고. 한번 할까요? 네. 박수. 햇살이 참 좋다. 내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내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불내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미소 짓는 내가 고맙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면 내게 소중한 너를 부르네. 바람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미소 짓는 내가 예쁘다. 이런 노래입니다. 하는 질문과 말씀 중에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노래가 기억날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좋죠? 예. 네, 참 좋다라는 양이 있는 노래. 참 좋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 오랫동안 문학의 길을 함께 하면서 또 걸어오시면서 저보다도 이제 훨씬 선배님이신데요. 인상 깊게 기억에 남거나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나 또는 이상한 경험 있으면. 뭐 스토리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말년에 책을 그 일본 사람이 쓴 책 속에 죽을 때까지 책을 읽다 죽어야겠다. 제목에 꼴찌인 책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책을 읽다 죽어야겠다. 저도 그거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책 읽고 글 쓰고
사람들 만나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제 집 그 부탱에다가 책방, 공부방 만들어서 거기서 늘 책 읽고 공부하고 음악 듣고 사람 만나고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 한 사람씩 찾아온 사람이 있어. 한 번은 92살 먹은 할머니가 문을 삐꼭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아이고 여기 시인 이동희 선생님이 사시는 거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92살이나 된 분인데 그 옆에 그 휴문시 아파트 사시다고. 그래서 옆에 식당에 식사를 오시면 들어오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도 소녀시절에는 문학소녀였다. 나 시공부 좀 해야겠다고. 아, 그러시라고, 시공부시라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이를 먹어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은 나이가 들고 채식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인드들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별로 있어요. 시인님께 그 애매한 질문들을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말씀 중에 전부 다 들은 것 같아요. 시를 씀에 있어서 지금도 창작 교실을 하고 계시고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말씀도 많을 텐데요. 시처럼 행동하는 시와 똑같은 사람, 그것이 이제 포인트 같은데요. 그리고 창작하는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시에서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하는데 지난번 전문문단 104호에 철학하는 시하는 철학 제가 그 원고를 썼어요. 그리고 특강도 그때 했는데 시는 아무리 번명하고 어떤 말 하더라도 철학적 사유 결과물이에요. 모든 시인은 철학적 사유 결과물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우리들이 좀 더 철학 공부를 더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 철학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 나는 뭐 어디서 온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이 세 가지 뿐이에요. 나는 어디서 온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걸 끊임없이 탐구하다 보면 거기에서 자기 나름 생각이 나죠. 그게 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시스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나는 어디서 시를 쳤냐고 그 질문이 있더라고. 저는 그 자아 성찰에서 와요. 모두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저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했던가, 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던가, 어떻게 생각했던가, 과거에 대한 저기도 어떻게 했던가. 그래서 자아 성찰, 그게 곧 철학적 사이다. 그런 쪽에서 시를 많이 찾고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물리가 대체 언제 들으신 거예요? 틀리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지.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제 문학 회장하고 문학 활동할 때 돌이켜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왜 좀 더 진중하지 못했던가, 진지하지 못했던가, 성실하고 그런 거 다 뉘우치고 후회돼. 근데 그런 것들이 늦은 공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번 시의 첫 시가 지금 시인데요. 지금 공부하는 시죠. 하루 세끼 저작보다 더 중요한 날이 왔다. 이게 저작을 한문으로 안 썼어요. 저자는 11조, 11작도 되지만 지을조, 지을작도 돼요. 이게 사람이 하루 세끼 저작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유기체를 유지해. 그것만 해서 안 되는 거지. 정신적 저작도 해야 한다. 뭔가 정신적 작업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공부는 육체를 살기 위해서 씹는 저작도 해야지만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정신적 저작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을 내가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철학적 사유와 내용을 읽기를 이렇게 집약해서 듣다 보니 가을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오늘 사단법인 전주문예협회가 마련한 이동희 시인을 모시고 한 작은 북 콘서트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아쉽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